동안 못했던 것은 정리를 하고 오고요. 그러던 와중에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가장한 이제 그 비판들이 또 여전히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없다는 별 이상한 얘기들을 해가면서 뭐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형태였는데 저는 사실은 그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건축 정책 아까 소개해 줄 때 국가 건설 정책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건설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했었고 주로 건축 계획 그 중에서도 제가 아파트를 비판하는 사실은 조금 이따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파트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 디자인 문제가 저의 전공 분야입니다. 사실은 신도시나 아파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이건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택 얘기를 들여다보다 보면은 조금만 통계를 뒤지고 하면은 뻔히 알 수 있는 얘기를 감추고서 소위 데마고그라 그러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퍼뜨리는 전문 가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좀 답답해서 그 글을 하나 썼던 거고 그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아마 저를 여기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여행 인문학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석관시장 전철역 뒷골목을 이렇게 지도를 막 뒤졌어요. 당연히 이런 작은 도서관은 뒷골목에 있는 게 맞지 하고 그러다가 이 건물 1층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평범한 고층 건물 그것도 1층 로비 방 옆에 이런 분위기의 도서관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아직도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이 공간 안은 굉장히 기분 좋고 멋있는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 한 시간쯤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신 거 달았고요. 그리고 포스터 보내주신 포스터 이미지를 보니까 거기다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다루셨던데 주로 제가 요번에 몇 달 전에 썼던 글에서 이렇게 나왔던 주제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 얘기보다 훨씬 더 기반이 되는 문제들을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평소의 지론인데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아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 별명이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욕망하고 있죠. 가장 굉장히 이중적인 지금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라는 것이. 그렇게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 말 많은 아파트를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문제로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가 그냥 문제인 것이 아니라 왜 문제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매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년 전에 제가 60%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미 65%를
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은 더 높아질 게 거의 분명한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은 뭐 80년대까지 거의 압도적으로 단독주택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뭐 19.3%에 지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죠. 아파트가 65.3%. 여기가 인천이기 때문에 제가 인천 걸 또 따로 뒤져봤어요. 인천 더 높습니다. 경기보다 더 높습니다. 인천은. 인천의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8.3%입니다. 아까 전국은 65.3%였는데 한 3%더 높은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단독주택이 훨씬 더 비중이 낮죠. 7.9%. 아까는 전국도는 19.3%인데 7.9%인데요. 그러니까 인천이 이 서울은 제가 따로 지금 안 해놨지만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물론 더 높은 도시도 있습니다. 제일 높은 도시가 대도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72%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인데 저는 이제 얘기의 시작을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거 프랑스의 무슨 여성 지리학자가 붙인 논문에서 우리나라 서울을 가지고 쓴 논문을 가지고서 자기 번역을 해서 단행본으로 냈죠. 2010년경에 그 책을 출판사 편집자가 논문 제목이 아파트 공화국일 리가 없었죠. 근데 저 박사학위 논문이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서울에 무슨 뭐라고 이제 거의 학술적인 제목이었는데 그거를 한국 단행본으로 내면서 편집인이 그런 이름 붙여서는 책 안 팔리게 분명하니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붙였고 그때부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을 하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옆에서 좀 단지 공화국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가 문제라는 게 제 요지인데요. 옆에 사진이 위에 것은 파리의 도심이고 아래 것은 비엔나의 도심입니다. 저 파리의 도심과 비엔나의 도심 다 익히 아시겠지만 뭐 파리나 비엔나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중세 때부터 성립된 도시들을 보면 구도심의 올드타운들은 대부분 저렇게 한 5, 6층 정도의 건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 5, 6층 정도의 건물, 파리나 비엔나를 채우고 있는 저 5, 6층 정도의 건물들이 다 용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도시라는 건 원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도시나 70% 정도 이상이 다 주거 용도입니다. 나머지가 상업이고 사무실이고 그런 거죠. 주거 용도가 가장 많은 겁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그러니까 파리든 비엔나든 물론 저기는 건물 전체가 오피스로 쓰이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백화점으로 쓰이는 건물도 있을 것이고 1층은 샵이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지만 비중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아파트입니다. 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지만 60-70%가 아파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까 60몇 %가 아파트라는 거예요. 전체 주택 중에. 근데 저 파리나 비엔나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안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본단 말이에요. 아파트 공화국. 그거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숫자가 많아서 아파트라는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쟤들도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얘들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파트가 많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고 있고 그들은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층수가 높다 낮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아닙니다. 파리나 비엔나의 아파트들은 모든 아파트들이 길에 직접 접해 있습니다. 길에서 직접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의 삼터들이 공공 영역에 직접 접속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원래 도시의 건축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가셔도 북촌을 가셔도 직접 공공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이 개인의 영역이.
명동길을 상업지역을 가도 모든 가게가 직접 접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아파트 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만 담장을 치고 그 안에 있죠, 섬터들이. 그래서 개인의 섬터들이 공공의 영역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국의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아파트가 이런 모습이 된 건 파리나 비엔나와 다르게 이렇게 단지로 다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게 이제 단지화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이었다, 발전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오른쪽 위에 흑백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식으로 만든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렇게 61년에 저 가운데 Y자로 생긴 6동을 만들었고 한 3년 후에 이 주변에 판상용으로 몇 동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 항공사진은 아마 64년이나 65년쯤에 찍은 항공사진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렇게 이제 덩그러니 한 2층짜리, 1, 2층짜리 단독주택이 빼곡히 들어차 있던 마포 일대에 마포 현무소 농장 부지였는데 저희가 여기를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제 만든 거죠.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혁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국 근자를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쇼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를 해서 현대식 아파트 단지를 만든 겁니다.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70년대 이후로 저런 단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아까 보셨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단지로 절대 안 집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단지식으로 만드는 주거지는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골프 빌리지 같은 아주 그 초호화 상류층을 위한 특별한 게이트 커뮤니티가 몇 개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그냥 보통의 건물처럼 이 건물처럼 그냥 길가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그래서 직접 출입하게 돼 있는 거죠, 길가로. 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아래 사진에 보듯이 우리 지금 거의 모든 도시는 이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동네. 아파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동네. 인천도 마찬가지죠. 모든 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계층과 그거를 욕망하지만 거주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자연히 또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수요자 부담 시장주의 주택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압축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인구가 늘어났죠. 가구들이 급행성을 했습니다. 중산층이라 하면 이제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을 올리는 가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물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었지만 그들이 일정한 소득 수준을 올리게 되면 소비 수준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 소비 중에는 주거 공간에 대한 소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도 이제 살만한 집에서 살만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진 중산층이 엄청나게 양쪽으로 팽창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선거에서 불리해지죠. 그래서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시의 모든 동네에 공원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생활 인프라를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 다 아시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수출에 매진하고 있었고 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어나는 중산층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시장주택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자기 돈 내고 사게 한다. 이런 시장주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유럽에서는 20년대부터 공급이 됐고 지금은 전체 주택의 30%, 20%, 30%를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는 1990년까지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까지. 처음 지어진 것이 90년에 영구 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냥 임대 아파트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분양합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영구자를 앞에다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죠. 국민들이 임대 아파트라고 확 속여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인데 3년 후, 3년 임대 후 분양 이런 식으로 다 시장주택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자, 그런데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주의, 수요자가 사는 주택인데 아파트 단지는 그걸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까지 사는 것입니다. 동네까지, 공원까지 사야 되고 도로까지 사야 되고 단지 내 도로는 다 사유지 아닙니까? 다 사는 겁니다. 어린이집도 사야 되고 다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그 100세대, 500세대 단지라면 500분의 1의 지분이 소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국가가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한 이 사유 주거지죠. 그렇지만 중산층들에게는 적절한 인프라를 갖춘 동네는 아파트 단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되는데 저는 그것은 신화라기보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왜? 이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모든 동네는 지금 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골목이 주차장인지 모르게 돼 있고 모를 정도로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놀이터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고 할 정도로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밤시대, 그건 밤시죠, 그냥 밤시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문제시해야 될 것은 아파트 단지 공화국이라는 것이지 아파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아파트가 파리 아파트나 저런 유럽의 아파트 같은 형태로 지어진다면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밀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아파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없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안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고층화 시켜야 되고 고밀도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건데 그것을 단지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단지가 낳는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서울을 예를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거는 서울의 그 양재천이 있는 그 강남 개포동 대치동 그 동네인데 이 동네 항공사진과 아래 그 도시계획도는 1980년쯤에 이 개발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80년쯤에 그려진 도시계획도입니다. 이 개발계획도죠, 이 지역에. 그래서 노란 것은 이제 주거지역이고 초록색은 이제 녹색이고 빨간 거는 상업지역이고 주황색은 이제 일반 상업 좀 약한 상업지역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노란 것 중에서도 찐 노랑은 이제 2종, 3종 주거지역이고 연한 노랑은 1종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우회랑 대조해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이걸 한번 보이죠. 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요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 동네는 이제 전부 다 골목 동네고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토지 이용 현재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빨간 거는 상업 기능이고 음식점이나 파란 거는 사무실 용도고 노란 거는 주거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원래 도시 기능이 변함에 따라서 도시 경제적인 요구에 따라서 용도가 계속 도시 토지는 변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히 큰 길가에 상업 용도나 이제 사무 용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는 절대 노란색이 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는 안 변합니다. 변하기가 너무 힘들죠. 저게 변하려면 재건축을 해서 주상복합으로 바꿔야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시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걸 소위 업조닝이라고 그러죠. 준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바꿔줘야 이게 가능하지. 주거지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더 고층 아파트로 그냥 노란색으로 계속 있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파트 단지, 지금 인천이 68.3%가 아파트라는 얘기는 68.3%가 아파트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아파트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로 채워진 도시는 동맥경화가 걸린 도시입니다. 도시경제가 요구해도 다른 용도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표가 인천 연수구가 1등입니다. 인천이. 뭐가 1등이냐면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을 제가 통계를 뒤졌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229개, 지금은 226개인데 2019년 당시에는 22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하면은 시장 군수를 뽑는 구청장을 뽑는 시군구가 229개인데 2019년 통계로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초자치단체가 인천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까지를 제가 쭉 세운 겁니다.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뭐가 비교했냐면 또 다른 통계로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를 또 쭉 순위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인천 연수구가 아파트 비율은 1등인데 사업체 순위 꼴찌에서 8등입니다. 꼴찌는 어디죠?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아파트 비율이 5등인데 사업체 수가 꼴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사업장을 빌릴 사무실이 없습니다. 단지 내 상가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디서 벤처 창업을 하고 어디서 뭘 합니까? 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도시경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아파트 값이 비싸서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계속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도시가 이렇게 동맥경화 걸리고 도시 경제력이 근본적인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 50%가 넘는 도시는 이건 법으로 아파트 비율을 더 못 늘리게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도시경제의 기초 체력이 없어지는데 도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이거가 일자리를 만들 사업체 차릴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를 크게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극단적인 주거 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썼던 바로 그래서 제가 썼던 통계인데 그래서 빨간 것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전국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의 3분의 2에 5분의 2로 나눈 3분의 2의 중앙값이면 딱 50% 우리 전체 전국 가구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라는 뜻이 됩니다. 3분의 2가 이 40%에서 60%니까 그 중앙값이면 딱 50% 선하니까 그래서 3분의 2의 중앙값이 여기 보시지만 2억 3,860만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50%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 가구가 지금 LTV인가 규제 받아서 주택 가격의 40% 이상은 담보를 안 해주죠. 주담대를 안 해줍니다. 그걸 맥시멈으로 40%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선이냐? 하위 20% 이하의 아파트를 못 삽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는 2억 3천인데 이거는 2억 9천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예시한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인천은 조금 쌀지 모릅니다, 서울보다는. 그렇지만 제가 모든 도시를 다 합쳤기 때문에 서울을 갖고 그냥 비교한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4분의 2의 중앙값이니까 딱 70%, 상위 30% 선입니다. 상위 30%의 소득 수준을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4억 6,17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구가 하위 30% 선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억 7천 얼마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거는 신축
재건축을 서두르라 하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촉진시켜서 지원을 해주라. 재건축을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왼쪽에 있는 표보다 훨씬 비쌉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그 구축 아파트가 저 정도 가격으로 팔리는 거고 신축 아파트는 저거에 뭐 한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상위 30%만이 아파트를 구입 능력이 있다라고 그냥 그 어림잡아서 얘기한 건데 대충 저런 통계치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택 공급을 자꾸 하라면서 아파트 더 지라, 아파트 더 지라.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 찍어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밤을 새서 찍어내도 못 삽니다, 사람들. 그 빵을 못 사 먹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정책 국토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그걸 모르고 있는 이건 심각한 문제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통계를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면 금방 나오는 거죠. 일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총 주택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거는 LH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주택은 다 뺀 겁니다. 일반 가구가 갖고 있는 주택이 저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통계를 정리하면은 1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주택이 갖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금방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낸 게 다주택 가구가 자기 집 말고 한 채 빼고 더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냐를 계산했더니 2024년에 서울에 73만 4천 호가 나온 거고 전국적으로 430만 가구가 나온 겁니다. 주택이 나온 겁니다. 주택수가. 그러니까 자기 집 한 채보다 더 갖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73만 4천 가구를 호를 팔 수만 있게 만든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걸 팔게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이거저거 정책을 내고 계신데 뭐 다 팔진 않겠죠. 저 중에 그 10%만 팔아도 서울에 7만 호가 공급되는 거죠. 순식간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2024년, 통계가 2015년부터 통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택 소유 통계라는 걸 안 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9년 동안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늘었나를 제가 산수로 뺀 겁니다. 다주택 가구 소유주택 증가량이 서울의 경우에 13만 3,779가 늘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근데 그 사이에 서울의 총 주택수가 증가한 게 224만 9천 호. 그러니까 24만 9천 호가 늘었는데 그 중에 53.6%를 다주택 가구가 추가로 구매한 겁니다. 그 금방 알아낼 수 있는 통계입니다. 이거 통계 조금만 이렇게 산수를 하면 전국적으로도 51.3%가 전체 주택이 지금 9년 동안에 280만 호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147만 7천 호를 다주택 가구가 그냥 추가로 산 겁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한만 새로 공급해봐야 다주택 가구에게 반 이상을 투자 용도로 주고 있다는 결과를 뭐 금방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얼마나 그들의 논리인가라는 걸 금방 이제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물론 필요하지만 다주택 가구가 자기 가구 초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게 만드는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추가로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일.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상위 10%의 그 자산 보유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부자들이 그 돈을 연이율 3% 정기예금에 그냥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투자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럼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늘리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 주택이었던 겁니다. 투자가.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디론가 투자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더니 주시장을 열어주고 이거는 팔게 하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이렇게 들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더 주택을 쉽게 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추가로. 그리고 오히려 팔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라는 걸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를 계속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산업구조적으로도 큰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1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1000개의 작은 건축 사업을 한 개의 커다란 건축 사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회사 중에 상위 30위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먹잇감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아래의 작은 그 중소건설업체들의 먹잇감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래 10대 7,800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 제가 통계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 사업만으로 그 돈을 매출을 올린 건설회사의 아파트 매출 순위 10개를 1등부터 10등까지의 총 그 아파트 매출액을 더하고 그것을 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에서 1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100억 이하면 중소기업이라고 치고 1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건설업체들의 총 평균 매출액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7,8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빅10에 그 빅10 하면 금방 여러분 떠올리시잖아요. 떠올릴 수 있죠. 한 5개는 금방 떠올리시죠.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캐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 10개의 이 일거리를 대준을 하고 7,800개의 중소건설업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먹거리가 7,800개면은 아까 229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면은 한 기초자치단체마다 여기가 지금 인천 무슨 구죠? 이 구에 34개 정도의 건설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가 큰 이제 그 허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면은 현대건설, 뭐 삼성건설, 쌍용건설 이렇게 큰 건설에서 한 30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갑자기 김목수, 이목수로 쭉 내려갑니다. 중간 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중견기업이 굉장히 얕습니다. 없진 않지만 굉장히 폭이 얕아서 이 일반 국민들이 자기 집을 정말 일색의 사업으로 지으려고 집 짓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거나 작은 다가구택을 줘서 산 위에 내 집을 짓고 밑에 임대해줘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거나 이렇게 건축 사업을 한번 하려면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믿을 만한 건설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떼일까봐 공사비 이게 사기 당할까봐 불안해서 그 일을 시작 못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건설 산업이 양극화돼 있고 이거 역시 아파트 단지 개발에 일관해온 이런 정책의 탓이 크다. 오른쪽에 저 사진은 저 그래프는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을 통계를 뒤졌어요. 일본 통계도 요새 인터넷을 다 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찾아낸 통계인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일본은 1년에 한 100만 호 정도를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을 동네 목수들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동네 업체들이. 그걸 제가 통계로 보여드립니다. 일본은 단독주택이 52% 지어집니다. 1년에. 우리나라는 1년에 지어지는 주택 중에 75%, 80%가 아파트고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포함해도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그 단독주택 짓는 수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단독주택을 대부분 지역회사들 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굳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여태까지는 이제 산업이나 경제나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서 아파트 단지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딱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소집단화, 소집단화, 나무구조, 표출부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소집단화입니다. 소집단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의 통계를 보면은 아파트 수가 아까 몇 %라고 나왔죠. 그게 단지수로 하면은 한 2만 2천 개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호수, 아파트 호수로 나누면
평균 한 350호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주택의 전체 주택의 65%라고 했으니까 65%가 평균 350호씩 모여서 울타리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집단으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죠. 350호씩 저렇게 22,000개가 담장을 치고 도시의 그 공공공간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은 담장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안쪽은 자신들의 소유의 자신들의 그 오아시스고 여기는 내 땅이 아닌 거죠. 내 땅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여기 사실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스트리트라는 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런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담장을 암만 화강석으로 발라도 역시 삭막하기는 마찬가지고 이 관계가 없는 이쪽의 생활과 이쪽의 생활이 전혀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이 전혀 이 소통이 없는 그런 생활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인 이상 다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아름다운 별천지가 있다 한들 이거는 공공 영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단절된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동선 구조를 제가 도식화시킨 것인데 나무 구조와 그물망 구조라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그 트리 구조, 나무 구조를 보여주고 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트리 구조라는 건 뭐죠? 뿌리에서 각 이파리에 이르는 그 영양분을 이렇게 나르는 그 길이 딱 하나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위계 구조라고 그러죠. 딱 하나 그 길이 아니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죠. 이게 트리 구조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딱 그렇게 돼 있죠. 주출입구, 부출입구 두 개쯤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이 꽤 저도 뭐 아파트 단지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보통 주소가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단지 5동 뭐 1207호 뭐 이런 주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A 단지 5동 1207호라고 합시다. 거기에 사시는 분이 공공의 세계, 일반 사회와 어떻게 출입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자기 집에 갈 때 주출입구 아닌 부출입구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딴 데로 못 갑니다. 들어갈 문이 없으니까. 가서 5동으로 가야 됩니다. 4동을 거쳐 가봤자 되돌아와야 됩니다. 4동 가봤자. 5동으로 꼭 가서 5동에 1207호니까 7, 8호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5, 6호 라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7, 8호 라인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서 왼쪽 집이 자기 집이죠. 모든 집이 딱 그런 식의 딱 한 가지의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무슨 얘기냐면 이웃을 같은 단지 안에 거주하는 이웃을 우연히 만날 확률을 최소화시킨 공소구조입니다. 이게 군대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1중대, 1분대, 1소대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옆소대 대원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가령 근데 그건 너무 과장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가끔 만나고 이 1층에서도 가끔 주차장에서 만나고 합니다. 만나죠. 물론 전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죠. 군대에서도 만납니다. PX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죠. 최소화되어 있다 뿐이죠. 확률이. 자, 비교를 해보죠. 보통 골목 동네, 이런 동네, 이 주변 동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골목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네트워크 구조라고 그러죠. 그물망으로. 자기 집이 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국을 들렀다 갈 수도 있고, 길은 좀 멀더라도 친구 집을 들렀다 갈 수도 있고, 놀이터에 앉았다 갈 수도 있고, 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이 다 공공 영역입니다. 아무나 더 다닐 수 있습니다. 게이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주민들이 우연히 자기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만날 확률이 열려있는 동네입니다.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그 생활을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 다음 걸 본 다음에 말씀드리죠. 또 하나가 이제 표출부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 발코니까지 다 실평수로 개조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 공간으로. 겉모습이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다른 개인들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설계할 때, 건축 설계를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 나를 포함한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개인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다 다르다. 모든 다양성은 서로 다른 개인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 다 다릅니다. 사실 이 안에 각 집에 들어가보면 가구도 다르고 도배지도 다르고 쓰는 그릇도 다르고 다 다른데, 기르는 화분도 다르고 다 다른데 밖에서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눈치챌 수가 없어요. 우리 단독주택 동네는 안 그렇죠. 옆집에 빨래 거는 모습도 힐끗 보이고, 그 모습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와 다른 이웃과,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의 생활을 하는 이웃과 한 동네에서, 한 도시에서 같은 시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동네에서 산다는 것은.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걸 못 느낍니다. 모든 이웃이 n분의 1일 뿐입니다. 그냥. 그죠? 다 똑같아 보이니까. 차이가 인지되지 않는 거죠. 유럽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아파트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단지냐 아니냐의 차이도 큰 차이지만, 발코니로 저런 이웃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가장 큰 차이죠. 유럽의 아파트를 보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뭐 좀 다르다. 발코니 있는 겁니다. 그 특징의 차이가. 발코니에서 저런 서로 그냥 대화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발코니에 서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 일이 안 벌어지죠. 다 문을 닫고 블라인드 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열었다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열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어떤 삶을 초래하는가라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골목 동네에서의 삶과 아파트 단지에서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골목 동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웬일인지 구청에서 안 해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2주일이 지났는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로등이 고장나서 정부가 안 들어와서 껌껌한데 이상하게 안 갈아줘, 구청에서. 그러면 한 일주일 참다가 이제 인터넷 민원란이 시끄러워지죠. 왜 이거 안 갈아주냐, 이거 왜 안 바꿔주냐, 왜 쓰레기를 안 치워가느냐, 어디다가 민원을 넣습니까? 구청에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뭐 이런 거, 국민신문고 이런 데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동해서 다 고쳐주고 뭐. 이게 이제 점점 더 발달하면 이제 지방선거 때쯤 되면 우리 동네 놀이터가 없는데 놀이터 만들어줄게, 안 만들어줄게. 구청장 후보한테. 안 만들어주면 안 찍고, 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 찍어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동네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자기가 접속하고 있는 공공공간의 퀄리티에 자기의 개인의 생활의 퀄리티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공간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관리를 퀄리티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점점 정치적인 욕구로 결집되게 만드는 그런 생활 공간입니다. 왜? 공공공간하고 직접 접속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죠. 불이 안 들어와요? 쓰레기를 안 치워가요? 똑같이 민원을 넣습니다. 어디에다 넣습니까? 관리사무소에다 넣습니다. 구청장한테 넣어봤자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저기에 가로등을 내가 왜 갈아줘? 그러다가는 배임죄로 걸려갑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왜 사유지를 보살피는 데 쓰느냐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나오는 희망과 불만과 욕망이
자신의 문제로 환원되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모든 것을 공공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아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더 낮지 않을까. 나는 이걸 통계로 증명하고 싶은데 그 통계를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뒤지다가 실패했는데 분명히 투표율이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선거는 별 차이 안 날지 몰라도 지방선거는 차이가 납니다. 투표율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걸 확인을 못해서 지금 좀 안타까운데. 자, 그런데 우리 사회의 65%가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공공의 문제로, 자신의 개인의 생활의 문제가 공공의 문제와 관계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 공론장이 약화되는 거죠. 점점 더. 어떻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왜 거기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활 공간 구조가 나은 것이 아파트 단지의 문제고 바로 그것이 단지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정의해야지 아파트 공유라고 해서는 문제 진단이 정확치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도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15분 안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대단위 개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참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3기 신도시 만들으라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좀 그렇지만 전문가들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시간 문제다. 4기 신도시를 만들고 5기 신도시를 만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단위 개발은 이미 소위 우리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1970년대 이후로 이런 일이 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기존의 도시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그 패러다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그 도시 재생이라는 화두가 한 20년 전부터 나와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아직 힘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이건 분명히 그 시대로 갈 거라는 그 전망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한참 했었죠. 달동네 골목을 가꿔주고 뭐 이제 담장을 예쁘게 가꿔주고 그러면 산토리니가 되는 겁니다. 산토리니가 뭐 별거 아니죠. 그거 다 하얗게 칠해줘서 만들어낸 효과니까 담장 보수해주고 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러니 앞으로 좀 상황이 변하지 않겠는가, 단지공화국의 상황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들이 여기에서 오가고 있고 또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임대 주거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질 테니까 이제 임대 주거 수요가 증가. 그러면 좀 주거 소비 행태가 변하지 않을까? 뭐 자기 집을 뭐 재테크수사나 이런 행태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다원화 사회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양은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땅콩집이라든가 땅콩집이 쫙 모여 있는 걸 땅콩밭이라고 부르는데 저 땅콩집이 모여 있는 도시 도시는 뭐 저런 마을도 생기는가 하면 뭐 고급 주택이지만 단독주택 단지도 생기고 또 타운하우스 단지도 생기고 저 도심의 대지 면적 기껏 18평 20평 되는 작은 도시형 한옥을 돈 들여서 수리해서 제멋에 사시는 분들도 한둘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건 옛날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다. 또 동호인 주택에서 협동조합 주택에서 마음 맞는 분들끼리 10가구, 12가구, 15가구 모여서 서로 다 아파트인데 엄밀히 말하면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인데 아파트처럼 안 짓고 모든 집을 자신의 그 필요에 맞게 다 다르게 설계해 주는 겁니다. 건축가가 다 인터뷰를 해서 나는 방이 몇 개 필요하고 뭐가 큰 방이 필요하다. 뭐 이런 큰 방을 만드는 유니트로 설계해 드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2층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2층 집으로 설계해 주고 뭐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이 1층이나 2층에 커뮤니티 공간 하나 같이 공용 공간 만들고 해서 사실은 그 집들이죠. 유명한 게 이제 성산동의 그 서행주
저게 소행주가 10호까지 지금 나갔다고 제가.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거입니다. 저 약자가. 그래서 그 성리산 마을의 그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협동조합 같이 만들어서 저런 집들을 이제 짓는 자기 집 마련을 저런 식으로 커뮤니티와 이제 하는 그런 일들도 간간히 벌어지고, 왼쪽은 불광동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12가구가 만든 저 집도 창문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다릅니다. 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집이 다 다릅니다. 12집이 다 다르게 생긴 그런 집.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 점점 더 이게 우리나라도 좀 달라지지 않겠어? 라는 이제 그 희망 섞인 외국에서도 소득이 3만 불 넘으면 다 달라졌대.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아니오시다. 우리나라가 왜 단지공학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인프라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인프라 투자 하고 있느냐? 정부가 전혀 안 하고 있죠. 동네는 계속 다가보실 때 다세대적으로 과밀화만 돼가고 있고 주차장 골목대가 거기에 지금 놀이터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 공공 도서관이 이런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조금은 생기고 있지만 그나마 그거를 뭐 충분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고 체육시설 실내 수영장 늘어나고 있습니까? 일본의 초등학교가 수영장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가 85%입니다. 우리나라는 1%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것도 교육통계 뒤지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지를 만들어야 자기네 수영장을 만들죠. 저는 오히려 우울한 시나리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 공화국인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동네 인프라 투자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게 저런 조그만 단지 만들어서 알아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살라는 얘기. 그래서 299세대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로 지원해 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만 놀이터 네가 만들어. 네 돈으로. 지하주차장 네 돈으로 팔아. 지하주차장을 팔려면 조그만 단지 정도는 돼야 되니까 조그만 단지 만드는 거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그만 단지로 다 바뀌라는 겁니다. 이 동네.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이제 그 사업체 들어갈 자리는 없어지고 이 골목 동네가 저는 그래서 거의 이거는 그 도시의 문화 자산, 경제 자산으로 보존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지 지역은 방치한 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중산층 이상, 상위 30%, 50% 이상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계속 찾을 거 아닙니까? 상위 10% 사람들 거기밖에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계층화되기 시작합니다.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죠. 고급 초호화 아파트 단지들이 등장합니다. 정원 조경시설을 이렇게 호화롭게 만드는 거는 벌써 시작했고, 캐리비안 베이 같은 놀이터가 등장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저 반포에 있는 동탄 반포에 있는 저는 호화스러운 수영장이 등장하고, 심지어 CGV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강남에 자신들만의 CGV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살다 별일이 다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문 걸어 잠그고 자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 강남의 원베이인가 하는 그 삼성에서 지금 거기서는 자신들 안에서 자녀들끼리 선을 본대요. 신분이 증명됐으니까 우리들끼리 논시다 이런 거죠. 좀 끔찍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더 그럴싸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기대를 있으면 점점 상위 10% 사람들이 더 좋은 아파트 단지를 찾을 것이고, 그 수요에 기댄 개발업자들이 더 고급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낼 것이고, 더 비싸게 거기에 더 호화로운 시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점점 더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주거지의 양극화로 더 첨예하게 표출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만의 세상이 형성되겠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게 진짜 저는 우울한 시나리오다. 예상 무슨 단독주택의 시대가 오기는 무슨 단독주택 시대가 오겠는가. 뭐 이런 일이 이제 흔한 이 아파트 단지 팜플렛에 흔히 등장하는 이제 저 시설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한편에서는 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나오고 이 단지 안에 아무리 저 낭만적인 마당을 가진 집이 있으면 못하겠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문 걸어 잠그고 그 단지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시나리오를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애써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죠. 미래는 실천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15년쯤에 10분 동네라는 걸 한명숙 그 정치가죠. 그 여성 정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을 때 떨어지셨지만 공약으로 10분 동네라는 걸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는데 그게 10분 동네가 뭐냐면 모든 주택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공공시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갑자기 이렇게 컴퍼스로 반경 1km짜리 원을 막 그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1km, 반경 1km가 10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1km마다 하나씩 이렇게 뭘 지어서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면 전부 다 안고 찐빵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소 중심을 다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집이 중심입니다. 각각의 집이 중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걸 성북구청에서 한번 자기네 구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구청장, 모든 시장의 테이블 뒤에 이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이건 공원회의입니다. 공원 지금 GIS가 발달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거 개발한 겁니다. 이거 컴퓨터 잘하는 친구와 함께. 현재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 분포 상황이에요. 성북구 주변에 있는 그 옆에 두까지 옆에 동네 공원을 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꼭 성북구 안에 있는 것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다음에 모든 집을 중심으로 10분 안에 걸어서 이 공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집을 표시한 겁니다. 빨간 거는 10분 안에 공원을 못 가는 집이고 파란 거는 10분 안에 공원을 갈 수 있는 집입니다. 아까 그 공원 중에 어느 공원이든. 자, 그러면 구청장 뒤에 이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단추 하나 누르면 이게 탁 나옵니다. 저 빨간데 저기다가 놀이터 하나 만들지? 당연히 그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하나 만드는 순간 저 주변이 파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동네가 다 파래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공원은 그렇고, 이번에는, 이 400m로 하니까 너무 빨간 게 많아. 예산이 부족해. 800m까지 참아달라고 구민들한테 요청을 드리자. 800m로 하면 어떻게 돼? 팍 줄어들죠. 자, 800m를 했는데도 못 가는 동네가 저기 있네. 저기다가 공원을 우선 만들자. 이 의사결정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집이 걸어서 800m 안에는 놀이터나 공원을 갈 수 있는 동네가 되는 거죠. 도서관은 저렇게 있습니다. 현재 똑같이 800m로 했더니 시뻘개졌어요. 도서관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은 그래도 북한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견딜만 한데 도서관은 너무 모자란 거죠. 그래서 800m 갖고 안 되냐? 뭐 하면 이제 1600m로 늘리면 팍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래도 안 되는 동네에 작은 도서관 하나 짓자.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든 시설마다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뭐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다 눌러서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예시를 드린 건데 이런 게 시장실이나 구청장실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종합민원실에도 있고 시민들이 눌러보고 구청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시뻘건데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보 공개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퀄리티 있는 건물들이 퀄리티 있는 시설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동네 보석 심기라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걸 한 10년 동안 하셨어요. 동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공공건축 대표적인 공공건축이 파출소, 뭐 어린이집, 우체국, 그 또 뭐죠? 주민센터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모습들이 저런 풍경입니다, 대부분. 저걸 설계라고 했느냐?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보면은 제 눈에는 정말 저 문제가 있는 설계입니다. 저걸 설계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공공건축이 동네의 분위기를 양호하게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더 망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걸 남루하다고 표현하는데 동네 분위기를 남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설계 관리와 시공 관리만 조금 잘하면은 보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한 7, 8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똑같은 돈으로 만든 겁니다. 설계자만 잘 선정하고 관리만 잘하면은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을 1년에 100개씩은 만들 수 있는, 인천시 같으면 1년에 100개씩은 질 겁니다. 이런 거 1년에 100개가 골목골목에 보석같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어린이집입니다. 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만든. 또 여기도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커뮤니티 센터예요. 주민공동 이용시설. 가로 속에 있는 게 이제 건축가들 이름입니다. 건축가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설계비 조금 받고 이걸 하신 것들이어서 또 이런 어린이집을 이런 게 동네 골목에 딱 있으면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분들만 아니라 내 집도 좀 깨끗하게 고쳐볼까? 이렇게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괜찮은 집으로 바뀌어가면 그게 유럽의 동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겁니다. 이런 노력이 한쪽에선 필요하다. 공공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119 안전센터도 있고, 인력시장에 무슨 편의시설도 있고, 심지어 쪽방에 임시 이주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금만 관리 잘하면 보석같이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동네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주죠. 이런 작은 공공주택, 임대주택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북 영주시에 이거는 한나라당 시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여기에 관심을 쏟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유일한 국립건축연구소인 건축공간연구원인의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때 초대 원장님이 나서셔갖고 영주시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이 설계 관리를 대행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선 영주의 보건소, 그냥 놔뒀더라면 그냥 이런 마을에 간 시멘트로 한 거 이게 들었을 겁니다. 또 이런 읍사무소, 복지회관, 또 이건 청소년 문화회관 허름하게 있던 어떤 방앗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청소년들 이렇게 춤도 출 수 있고 자기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또 도서관, 수영장, 국고 지원을 또 받아갖고 이런 것도 아주 보석처럼 설계해서 영주시가 국내에서 지방도시 중에 건축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쌓이면서.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개발이 아니라 이 유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우리는 왜 못 만드냐? 아파트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단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왜 아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공공영역과 접속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못 만드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말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소유에서 공유로, 이거가 말하자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게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조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는 수요자들 주부 대상으로 무슨 모니터링 받아서 부엌 가구를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택은
계층별로 수요가 다르고 지역별로 수요가 다르고 장소별로 들어서야 될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요 옆 뒷골목에 들어서야 될 주택의 모습과 저 옆골목에 들어서야 될 주택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접하고 있는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거기에 옆집의 주인인장이 어느 분이라서 그 집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인천도시공사가 사서 지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 이걸 잘 아는 것은 인천도시공사는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개발밖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중앙기구적인 그 조직들은 LH도 마찬가지고 SH도 마찬가지고 인천도시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파트 단지 설계해서 짓는, 발주해서 짓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골목 속에서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건축가들이 해낸 일, 조그만 그 건설업체들하고 같이 해낸 일, 이 일을 LH나 SH나 인천도시공사는 하라고 합니다. 인건비만큼을 일을 못해요. 그 공무원이 1년에 2개 합니다. 그러면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이제 하품을 하시겠죠. 이게 뭔 일이냐. 우리가 인천도시공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1년에 10개 이런 거 하려고 만들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이건 맞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은 골목에 있는 작은 조직들입니다. 바로 생명평화포럼 이런 조직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전문가 조직이 이 정도 규모의 조직, 여기 기반을 갖고서 주변을 다 하니까.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국가들은 공공주택을 LH나 이런 데서 짓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택협회가 짓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NPO가 다 짓습니다. 300개 정도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런 그 주택협회가. 그래서 1년에 적게는 한 20호. 그 중에는 큰 것도 있습니다. 큰 데는 몇백 호. 이렇게 짓고, 한 수십 호에서 몇백 호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기서 직원들을 다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300개 기업들, 그 작은 조직들이 전부 다 사무직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의 건설업체들하고 협업해서 집을 짓고 관리하고 지역 경제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의 골목의 사정에 맞게 다 짓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지식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다 단지로 만드니까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몇십만 원 중에서 몇백만 원 중에서 3만 5천 호가 텅 빈 채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비싸죠. 수요조사 안 하고 외곽에다가 호수만 맞춰서 지은 거예요. 1년에 몇 호 이상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급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이 아니죠. 수요자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공급 주체도 바뀌어야 되지만 다수 풀뿌리 공급 주체가 담당해야 됩니다. 서서히 바뀌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LH가 그런 풀뿌리 공급 다수 공급 주체들의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된다. 직접 사업을 하는 조직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겠죠.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일부 사업은. 하지만 주택 공급 사업은 플랫폼 역할로 바꿔야 됩니다. LH 요새 구조 개혁한다고 하는데 기껏해서 뭐 관리 회사와 공급 회사를 분리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좀 답답한데 이거 일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이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이제 그 일이 진짜 필요한 일이고 이러려면은 단지가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아파트로 이 형태가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유에서 공유로도 단순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걸 어반 쉐어라고 하는데 도시적 공유다. 시설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단지 하나서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그 소중한 시설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제가 이제 모식도로 그립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현재 단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 하나씩 두고 녹지, 자기네 녹지 꾸미고 담장 딱 치고 단지 내 상가 하나 딱 끼고 있는 거죠.
중앙광장에서 멋들어진 광장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왜 가운데처럼 못 만드냐는 겁니다. 특히 LH나 SH나 임시도시공사가 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왜 저렇게 못 만드냐는 거예요. 민간에겐 저렇게 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죠. 민간이 뭐 하는 거야 이제 유도를 해내야 되는 거지만 당장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왜 저렇게 못 만드냐는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만들어서 녹지도 주변과 공유하고 시설도 주변과 공유하고 주변의 시설도 자기들도 같이 쓰고 왼쪽처럼 만드니까 임대주택단지 만들겠다면 주변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얻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 그러고 소득수준 낮은 집단이 들어온다는 거밖에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값 떨어진다고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저렇게 안 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조각조각 풀뿌리 주체들이 저게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설들은 국가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녹지 만들고 어린이집 만들고 뭐 체육시설 만들고 주변 주민들과 새로 들어선 이 공공임대주택의 주민들이 공유하고 이게 어반쉐어다. 지역과 공유하고 왜 유럽은 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역주택협회에서 다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거고 저런 것들을 자 그럼 왼쪽처럼 하지 말고 오른쪽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사례들을 우리는 몇몇 군데서 이제 볼 수 있죠. 이건 일본의 마쿠아리라는 곳인데 전부 다 5층으로 만들고 대부분 물론 고층도 섞여 있습니다만 길가는 다 5층으로 한 겁니다. 길에 직접 면하는 것들을 그래서 직접 출입하는 주택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교통을 통제하고 저렇게 차 없는 거리로 시민들이 축제를 하면서 그 아파트의 1층에 상당 부분은 상가나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고 그러면서 단지 안에 담장 안에 단지에서 생활하지 마시고 도시의 공공여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생활하시라. 그게 좋은 도시다라는 거죠. 개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이 공공의 생활이 이렇게 융합하는 도시. 이런 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도시를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더 이제 신이 나서 저렇게 디자인을 하죠. 그래? 그럼 1층을 단독주택처럼 한번 해볼까? 아파트를 1층을 단독주택처럼 설계했어요. 그러면 길이 더 재미나게 변하죠. 길의 분위기가. 디자이너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요청만 하면. 단지로 만들으라 그러니까 단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단지를 원하니까. LC공사가. 저렇게 하라니까.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가들 엄청나게 설계 잘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보석들 만들어내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는 독일 포츠담의 예입니다. 3층짜리로 역시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직접 집들이 공공용하고 접속하는 길가에 다소 주차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직접 접속하는 아주 빽빽하게 없고 빽빽하지 않고 적당하게 공원이 주변에 가까이 있고 그러면 뭐 되는 거죠. 공원 없이 주차장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런던의 유명한 그리니치 밀리니엄 빌리지입니다. 제가 352%라고 옆서는 이제 건축 전문가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해도 밀도가 절대 안 나겠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용적률 352%입니다 여기가 라고 강조하려고 아까 저 밀도가 마쿠아리 베이다운 하면서 분당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밀도 지표를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분당보다 더 많이 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분당보다 밀도 높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왜 안 하느냐라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력한 또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죠. 거기에는. 근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자 그리고 이런 골목 동네도 재건축 재개발해서 단지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는 이제 신도시 같이 큰 개발을 할 때 단지로 만들지 말고 저렇게 조각조각 작은 블록 단위로 만들어서 직접 개개의 집들이 공공용어가 공공공간과 직접 소통하고 접속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공간에 기대서 사는 시민들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야 공공공간에 대한 요구가 결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공공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활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공간의 퀄리티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골목 동네도 계속 노후화되게 놔둘 수는 없죠. 여기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방식도 공공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단위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외국에서는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필지, 세 필지 정도 합해서 조그맣게 개발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런 방식의 개발로 다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맨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정도로 제 말씀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점으로부터 구체적인 걸 해결책까지 제시하니까 아주 강에 몰입이 돼가지고 1시간 20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소개도 잘못했지만 건설이 아니라 건축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또 요구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입니다. 윤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작전역이라는 곳 사거리에 생기는 2,800세대 대단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주민과 그리고 밖에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아파트 단지에 펜스를 친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저희 아파트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현재는 단장이 없나요? 네, 담장은 있지만 우선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펜스로 막는다. 네. 근데 그 펜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근데 거의 저희 아파트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펜스를 치는 비용이 거의 2억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 실제로 다니게 되면은 비밀번호 눌러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그분들은 사거리에 저희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기서 작전역으로 가는 분들은 어쨌든 옛날에는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 길을 어쨌든 사유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다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단지로 생겼을 때 단지 안에서 기부 체납하는 그 방법으로 뭔가를 외부에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 바깥에 기부 체납한 땅에 원래는 공용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용 시설을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면 사실은 실제로 그 기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 제 생각. 왜냐면 공영 주차장은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걸 못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뭔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뭔가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재개발한 아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펜스를 친다는 것이 아마도 10중 8구 공공보행 통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 차가 다니고 그런 길이 아니죠. 네, 보행자만 다니는 통로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행 통로라는 게 도시 설계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특히 재개발하는 구역에 기존에 길들이 많았잖아요. 재개발하는 골목들이 막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저는 헌법 소원감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공도로로 다 있었던 걸 폐도시켜버리고 단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통과 가능했던 골목이 수십 개 있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면적만큼을 공공기여해서 기부채납,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면적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면적을 다 더해보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내놓게 해야죠. 사실은 그 이상을.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 일부를 길의 형태로 내놓게 해야죠. 통로 기능을 없앴으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이 가운데로 길을 이렇게 몇 개라도 내게 하면은 건축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길에서 이렇게 건축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뛰어야 될 거리 뭐 이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히 한 구퉁이에다가 뚝 잘라서 공원이나 주차장 용지로 그 면적만큼을 뚝 내놓고 기부채납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아주 자유롭게 설계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아주 거미줄 같이 있던 길로서 유용하게 쓰이던 이 거미줄 같은 길들을 하나로 푹 뭉쳐가지고 별 쓸모없는 걸 만들어 놓고 면적만 같으니 됐다 이렇게 이제 해보는데 그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져서. 그런 다음에 이 통로의 기능을 그래도 뭔가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유지의 일부를 도시설계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이걸 걸어서 폭 6m, 폭 몇 미터, 그런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폭 일정 폭 이상을 공공의 보행 통로로 개방할 것을 딱 지정을 합니다. 이건 도시 계획이에요. 사유지를 그렇게 개방하도록 한 거죠. 공개 공지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그건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개방 안 하면 그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말을 안 듣고 그걸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가 그걸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위법이니까 이게 표 걸리고 뭐 이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 지방 정부들이. 그러니까 그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공공보행 통로 낸다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 승인을 허가를 받아서 다 줘놓은 다음에 주민들이 입주한 주민들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조합이 벌려놨던 일들을 잘 모르니까 뭐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쓰레기 버린다 뭐 한다 뭐 하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당근 우리만 다니게 하자 이제 이런 여론이 막 일고 주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명감 있는 주민이라면 내부의 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주민들 그 분위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허약한 공공력 때문에 생기는 그 슬픈 장면들이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을 안 지키는 사유화해 버리는데도 공공이 거기에 대해서 무력함을 보이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비겁한 행동이네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네. 또 다른 질문. 밝혀야 되는 거죠. 저는 약사이고요. 이번에 2012년 비례로 출마하게 된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파트 문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얘기하면서 교수님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외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단지형 조그만 소규모 단지형 하면서 거기에 그 용적률이 352%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52%면 50층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층의 아파트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런 350%의 그 용적률의 그 단지를 개발을 할 때 비용은 과연 이 50층의 아파트를 세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게 그거를 알면 좀 실현 가능한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조금 싸지죠. 아무래도 초고층으로 하면 비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도 특수해야 되고 소방 설비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계속 강화되거든요. 11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뭐 이상에는 뭐 중간, 뭐 30층 이상에는 중간 대피층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긴 상승합니다만은 뭐 엄청나게 비싸지는 건 아닙니다. 건축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저게 352%라는 거는 또 다른 이제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해서 352%까지는 못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간단히 산수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페리메타 블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외곽을 이렇게 중정형으로 감싸서 만드는 유럽의 많은 스타일,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용적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m 곱하기 10m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10m 곱하기 10m 땅에서 1m씩만 셋백을 시키면 2m밖에 셋백 안 했어요. 그럼 몇 미터 났습니까? 8m밖에 안 남아요. 88이 64제곱미터밖에 안 남아요. 100제곱미터에서. 그 얘기는 외곽에다가 뭘 짓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시형 한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그 건축 방식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10m 곱하기 10m, 100제곱미터에다가 3m씩만 둘러도 이렇게 3m 폭으로만 방을 이렇게 내서 한옥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가운데 4m 곱하기 4m의 마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4, 4, 16이니까 그것도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지금 4, 4, 16밖에 더 빠졌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100에서 16 빼면은 84제곱미터나 지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5층으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높은 밀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폐율 규정 때문에 50% 이상을 못 짓고, 일단 또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십시오. 포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베이 평면. 포베이 평면이 뭐냐면은 전용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짜리를 방 3개와 거실까지를 다 남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평면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는 똑같은데 전면폭을 길게 만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얇아지겠죠. 당연히 얇아지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 발코니 2.5m 공짜라고 붙이는 거죠. 그게 사실 공짜도 아닌데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게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끝내고 제가 발코니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게 얇아지기 때문에 이 얇은 거에 비해서 이 유럽이나 일본은 굉장히 깊게 짓습니다. 이 간이 평면 깊게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10m 곱하기 10m는 작은 땅이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정도의 블록을 만들려면 한 이제 80m 곱하기 80m, 90m 곱하기 90m 땅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얘들은 거의 15m 가까운 폭으로 이걸 유니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들의 평면을 이렇게 내부를 들어가면 조금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만큼 밝고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길고 얕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환해요. 햇빛이 잘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또 발코니 많이 붙여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걸 길게 만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깊은 평면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일본의 반밖에 안 돼요, 평면이. 그래서 이게 얕게 이렇게 돌리면은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죠. 가운데 마당은 넓어지더라도. 근데
근데 깊이 하면 집이 컴컴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이렇게 얕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포베이로 이렇게 얕게 줄 세우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설계하면 아마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트를 도시 공간은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밀도를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얕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이미 그걸 30년 40년 동안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순간에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기는 레미안은 좋은데 여기는 왜 이래?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게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게 밝고 시원한 게 사실이고. 근데 그것을 다른 걸 대가로,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인데, 다른 건 다 월드 워스트인데 우리나라 하우징이, 아파트 단지가 단위 평면만은 월드 베스트입니다. 외국 건축가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내부에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몇 스퀘어미터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 84스퀘어미터짜리다 그러면은 84스퀘어미터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럭셔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의 아파트나 일본 아파트 그 정도 면적값은 합니다. 깜깜하고. 우리나라 월드 베스트예요. 그 이유가 포베이에 있고 넓은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있던데, 서비스 면적을 양쪽에다 1.5m씩 붙여놓고 다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84제곱미터지 사실은 14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비 플러스 기본형 건축비도 상한제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따로 계약합니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실제 저정 면적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면적을. 근데 다들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비스 면적, 이름도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그걸 공짜로 얻었다고 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코니를 전부 다 전용 면적, 제 주장이 맨날 이제 그건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59제곱미터를 포베로 만들어서 발코니 양쪽에 1.5m씩 붙이면은 얘가 전용 면적이 실제로 실평수가 59가 아니라 한 80 가까이 있다. 그러면 해당쪽부터 80제곱미터로 만들어라 얘를. 왜 1.5m 발코니를 붙였다가 이걸 통합을 하느냐. 해당부터 80제곱미터로 만들면 더 다양한 평면도 만들 수 있을 텐데. 돈도 더 안 비싸요. 건설비도. 오히려 더 싸진다. 기본적으로 비하면 분양비가 더 싸진다고 이게. 발코니 통합한 확장하는 비용을 따로 비싸게 후려치지 못하니까 건설회사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발코니는 공짜니까. 왜 공짜로 받던 거를 없애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지금 착각 속에 지금 이거 모든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세가 비싸긴 하지만 평당 분양가보다는 좀 싼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요. 발코니에 골조를 짓는 비용까지는 건축비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이미. 그다음에 확장하는 비용은 따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의 바닥과 이 양쪽 벽과 이건 이미 다 받았어요. 분양가에서. 그다음에 그걸 확장하는 비용은 이제 창호도 거실에 붙일 거 옮겨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다 따로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실에 있을 창호를 이쪽에다 옮기는 것뿐이잖아요. 그게 비싸다는 거는 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실제로 입주를 했을 때 그 확장비가 건설사가 훨씬 비싸다는 걸 알거든요. 알지만 혹시 하자가 생겼을 때 더 큰 비용을 내게 되거나 이런 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이거 내가 아니야 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맡기는 수밖에 없죠. 입주자 입장에서는 또 비싼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정을 다 알아도.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발코니를 없애자는 거였어요. 발코니를 다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발코니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같은 거 만들고 나머지는 다 전용 면적으로 애당초부터 80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은 돈으로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다양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만든 다음에 1.5m 붙인 다음에
같이 통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가 제약이 생겨요. 1.5m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우스운 비밀 얘기인데, 혹시라도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때요, 다 발코니 비확장형을 내걸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나 안 할래 그러면은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그 선택권을 뺏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100% 그걸 선택하십니다. 그럴 때 선택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도 계속 찾아옵니다. 제발 선택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한 채만 안 한다는 게 자기네들은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발코니를 만들었다고 확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당초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하는 형태로 공사를 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집만 발코니 형태를 만들려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요. 실제로 경험자가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인데 그걸 알죠.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발 해도 안 한다. 나는 발코니가 필요해. 안 해. 나는 발코니가 필요해서 안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오잖아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내고가 들어오는 거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때 그 주택에 살아봤거든요. 근데 주택에 사니까 확실히 아무리 통창을 해서 이만큼 높여놔도 해가 덜 들어오더라고요. 주택 단지 안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로 딱 이사를 왔더니 높은 층에 올라가니까 확실히 해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바람이 잘 해서 그 공기 순환이 잘 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아파트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나가는 건 확실히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 그 햇빛을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또 남향을 좋아하고 이런 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단지형이 아닌 여럿이 통할 수 있는, 길가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주택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원하시는 아까 그런 그 전층의 어떤 다세대 주택이나 뭐 아니면 5층짜리 아파트라도 원하시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소규모, 그러니까 조그만 그 소단지형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우리 생활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만족하는 그러한 그 설계를 해보실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설계해서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세요? 네. 신도시를 만들 때는 할 수 있는데 기존 여기서는 이런 골목에서는 우리나라 법규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과정이 그대로 초래한 결과인데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정책과 한쪽에서는 그냥 골목 동네를 방치해두는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어요. 지난 50년 동안을. 그리고 이 골목 동네에 대해서 한 일은 뭐냐면은 필지 단위로 고밀 주택형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1986년에 생긴 제도고 다가구 주택이 1990년에 생긴 제도예요.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단독주택이. 그걸 만들면서 필지별로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660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6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 그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60제곱미터까지만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5층짜리 이런 걸 아까 유럽에서 있는 것 같은 걸 지으려면 660제곱미터 갖고 택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2000제곱미터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1500제곱미터. 이게 660제곱미터를 넘는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 얘는 아파트 단지처럼 건축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이거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규를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아파트 단지로 규정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건축선에서 다세대 주택은 도로의 경계선에서 1m만 뛰면 되는데 얘는 3m, 4m 뛰어야 돼요. 또 채광창에서 이 뛰어야 될 거리가 아파트 단지처럼 뛰어야 돼요. 이렇게 인도공간계 이렇게 뛰듯이. 그러면 요 좁은 골목에서 얘를 치면 이렇게 저는 그걸 묘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묘비처럼 져야 돼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뛸 거 다 뛰고 나면 가운데다 이렇게 져야 돼요. 그럼 실제로 설계가 안 돼요. 그게 땅이 좁은 땅이 뛸 거 다 뛰고 좁은 땅이 그러면 경제성도 안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혹가다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 뛸 거 다 뛰고 이렇게 지면 이상하게 물러서 갖고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라도 질 수 있는 땅이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의 땅은 그렇게 못 짓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져봤자 길에 직접 면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또 담장을 쳐요. 한 동 줘놓고 담장을 다 치잖아요. 왜? 길에 직접 면해서 이왕 못 진 거 내가 이 풀 심어놓은 이 땅을 왜 남에게 줘? 이렇게 담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법을 바꾸자고 지금 제안을 계속해서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햇빛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파트가 나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가 나쁘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층 그 단독주택 같은 저층 건물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장점만 있는 건 없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골고루 섞여서 이게 필요한 사람은 여기 들어가 살고 저게 필요한 사람은 여기 들어가 살고 이런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딱 한 번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문제다. 그 말씀 생각 못했었는데 우리 국가 주택 정책이 그렇게 흘러왔던 거고 아직도 법규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있다. 그 말씀도 주의 있게 들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처음에는 개발 독재 시대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왜 그게 변하지 않고 흘러왔는지 아까 카르텔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좀 말씀도 해주시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결국은 또 주택 공급이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용산을 비롯해서 저쪽 서울 북쪽 어디죠? 여기 또 왕릉 근처에 또 단지를 마련하고 홍릉 태릉 이런 또 아파트의 확대 정책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책으로는 또 오북 삼특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또 광역화해서 또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시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이나 서울의 과밀화된 그 아파트 밀집을 해소하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가능한 땅들이 용지들이 있다면 뭐 공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용산이 저기 태릉이니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저는 다분히 상황에 몰려서 하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데 공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공급은 공급대로 하겠다라고 일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뭐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또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로만 안 하면은 저는 뭐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적절한 모습으로 설계가 될 수 있다면 뭐 별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적당한 정도로 그걸 이제 이 아파트 단지 또 만들어내서 그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30% 외에는 그것 분명히 못합니다. 그것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다면 뭐 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임대주택은 소중한 거니까 저는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도 그럴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그걸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무슨 도리인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려고 애는 쓰겠지만 몇 퍼센트 공공임대주택이 섞이고 대부분 공공분양 뭐 이런 이름으로 분양주택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공공분양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일부 계층 외에는 구매 능력이 없는 주택이 되기 때문에 단지식으로 만들면 비싸지는 이유가 단지 내에 있는 도로며 기반 시설을 다 부담하는 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주거지라는 것은 도로와 이 공급 처리 시설이라고 그러죠.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해주고 그 땅에서 집만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성시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기반 시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겁니다. 건축비만 땅값하고 건축비만 그리고 그런 동네는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뒷동네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전 도시에는 그런 렌트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의 구조로 공간 구조를 일부 만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일부러라도 뒷골목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도시가 전부 다 비싼 임대료의 땅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싼 땅도 있고 비싼 땅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거지를 만들더라도 단지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작은 블록으로 만들어서 공공공간들이 도로로 놀이터로 뭐 대부분 도로겠죠. 도로로서 이렇게 촘촘히 그물망 같이 있는 그런 주거지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LH가 한꺼번에 확 짓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한 블록 한 블록 수요에 맞춰가면서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집을 전화가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LG가 한 번에 짓고 뭐 이런 더 이상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래전에 아파트에 담장 환불자 이런 시민운동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 필요하다. 아니지 않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제가 싱가포르에 오래 살았는데요. 싱가포르는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컨도미니엄 프라이빗 아파트가 있고 거기 분명히 담이 있고 세큐리티 가드가 있어요. 그 정부가 지은 HDB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거기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장이 없습니다. 단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가운데 수영장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구조가 굉장히 20층, 30층 되지만 밑에 더운 나라니까 밑에는 해가지고 거기를 공공공원을 쓰도록 하고 가끔은 거기 이제 가게들도 들어와 있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살 때는 몰랐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파트 담장을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동 중에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정부가 짓는 LH나 IH가 짓는 아파트들은 담장 없애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남양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 끝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 동에 끝에 이렇게 쳤는데 그 뒤에 있는 잔디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도리어 쓰레기 버려져 있고 그건 허브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좀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담장 허무는 것들이 효과가 있겠는가? 또 하나는 정부가 짓는 아파트, 지방 정부가 짓는 아파트에 담장은 짓지 마라 이런 규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써십니다. 예, 뭐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HDB가 짓는 그 공공이 직접 지은 아파트가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단일한 주체가 지은 그 아파트가 거의 다를 구성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일부 그 민간단지 빼놓고서는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형태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와 거의 유사한 고층 아파트가 쭉 서 있는데 담장 없이 그냥 서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참 아주 특별한 사례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러 주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이 됐던 민간이 됐던 다양한 주체들이 지은 그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담장이 없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되겠죠. 이렇게 길가에 면한 일반 건물처럼 생긴 그 주거동 아파트들이 들어가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에 서 있는 아파트 같은데 담장 없이 풀밭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참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단일 주체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담장을 허무는 우리나라에서 담장을 허무는 운동이 유효한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공간의 구성과 설계가 형태가 담장이 있는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담장을 없애면 아주 우스운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것들, 인접한 주거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단독주택 동네에서도 담장 허물기 운동을 해서 뭐 그린 파킹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부 성과는 있으면서도 일부 참 민망할 때가 있는 게 이게 담장이 있어야 성립되는 집인데 이 집이 담장을 허물어 놓으니까 영 이상한 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담장 없이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이 프라이버시라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하지만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프라이버시를 무시할 때 무시하고 커뮤니티를 강조할 때 생기는 최악의 결과가 개인들이 카텐을 치는 겁니다. 블라인드를 치고 뒤돌아 앉는 거죠. 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제일 나쁜 상황이라서 그래서 담장이 없으면 담장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LH가 앞으로 하는 아파트는 담장을 없애라. 그럼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건 적절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담장이 없어도 적절하게 도시에 어울리고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지금 있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 담장이 있는 걸 전제로 설계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이 기존의 단지들 2만 개나 되는 단지들의 이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단지들이 지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되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재건축을 하면은 이거 재건축도 못하고 있는 그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들의 이 외곽부의 컨디션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담장 안에 작게는 5, 6m, 크게는 1, 20m 녹지를 막 풀밭에 갖고 있는 단지들이 수두룩하다 말이죠. 그래서 단지 외곽부 리모델링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담장을 대신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이 전체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 재건축하는 데는 사업성이 안 돼서 못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요 외곽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근접해서 있는 주거동 하나쯤하고 연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허가해 주는 대신 허가해 주면서 상가나 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주민들에게 조합을 만들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든지 해갖고 그 대신에 공공이 일정 부분을 거기다가 청년 임대주택을 일부 섞거나 혹은 그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일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섞는 거를 얻어내는 그래서 공공과 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하면서 이 길의 활력을 길이 꼭 아파트에 면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거기 상가가 있거나 뭐 유치원이 있거나 이래도 되는 거니까 이 길이 담장으로 막혀 있지만 않고 개인들의 생활 영역과 이렇게 공공의 영역이 접속해서 소통하는 스트리트가 되면 되는 거니까 다 어울려서 하는 데가 굳이 담장으로 막는 걸 전제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허물어서 야뭐 나랑 트고 살자 이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큰 문제 없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1층 유니트 어떻게 할까 2층 집사람들 가뜩이나 지금 블라인드 다 치고 사는데 이렇게 하면 나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럴 텐데 그거는 적정한 경계부의 리모델링이 따르지 않으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이제 지금까지 그 2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이제 그 광고의 시간이 벌써 9시가 됐습니다. 저희 다음 5월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순환, 순환경제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양준호 교수님을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님 모셔가지고 5월 7일 날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역 광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5.3 항쟁 40주년 행사가 시민회관 터에서 2시에 걷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강화도조약에 대한 그 본질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전치를 철거하고 사태를 촉구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연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강사님 모시고 단체 사진 찍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 장소는요, 비가 다행히 그쳤는데 오늘 좀 가까이에 횡단보도 건너서 그 앞에 있는 그런 우리가 하는 거 그냥 늘 선술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옆에 고깃집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사진 한번 찍고. 가운데가 왜 이렇게 있지? 자연스럽게. 자, 근엄한 표정으로 한 장 찍겠습니다. 예, 활기찬 표정과 저걸로다가. 자,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예, 정밀포럼 화이팅. 네. 잘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생명평화 포럼이 인천의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30개 단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평화 포럼이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가입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